네, 자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2부는 우리 교재를 활용한 강의입니다. 여러분들이 교재를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강의에서는 일단 그 교재 47쪽 홍성옥 선생님의 파놉티콘 정보사회 정보감옥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좀 하겠습니다. 교도소 한 장면을 보여드렸는데요. 파놉티콘 구조로 지어진 교도소입니다. 자, 우리 글도 이걸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글을만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벤담의 설계에 따르면 원형 감옥 파놉티콘의 바깥쪽에는 죄수를 가두는 방이 있고 중앙에 죄수를 감시하기 위한 원형 공간이 있었다. 이것이 이 글의 핵심입니다. 죄수를 감시하기 위해서 원형 공간 형태의 그런 판옵티콘을 만들었구나. 그럼 판옵티콘이 왜 만들어졌는가? 그거에 대한 설명이겠죠. 왜 이런 특수한 그런 구조를 가진 건축물을 지었을까? 그럼 이제 이 글의 주제는 뭐겠습니까? 파놉티콘이라는 건축물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것을 왜 교도소에 써먹었을까요? 적용을 한 교도소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효과가 있었을까요? 이런 것을 주로 쓰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선 파놉티콘이란 말 자체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모든이란 뜻입니다. 판세온이란 말에 잘 나타나 있죠. 모든 신들이 깃들이는 신전, 이게 판세온이죠. 그 모든이란 말과 옵티콘이라는 것은 보다 또는 보여진 것 이런 뜻입니다. 그럼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것, 저는 이것을 모두 보기라는 말로 바꿔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건축물은 한 사람이 모두 보기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 이런 형태는 기본적으로 교도소의 가장 이상적인 감시 형태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글을 여러분이 읽어보셨다는 전제 하에서 이렇게 갈래 짓기를 해보겠습니다. 갈래 치기, 갈래 나누기, 갈래를 한번 갈라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벤담의 파놉티콘 구조일 겁니다. 이 갈래가 나오겠죠. 건축물의 한 구조입니다. 설계 구조입니다. 두 번째는 이 건축물이 교도소에 적용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교도소에는 교도관과 죄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갈래입니다. 세 번째 갈래는 이렇게 지어진 이런 건축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 옵티콘, 보다라는 말에 있습니다. 보는데 시선의 비대칭성. 대칭성이라는 것은 마주 접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비대칭성이니까 한쪽은 좁고 한쪽은 크고 해서 서로 딱 맞접히지 않는 이런 꼴로 되어 있더라. 한쪽은 작고 한쪽은 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시선의 비대칭성 때문에 특수한 어떤 효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감시의 환영이라는 것이 생겨나더라. 이 감시의 환영이라는 것은 마치 내가 감시를 받고 있다는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실제로 감시를 받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는데 난 언제나 감시를 받고 있다고 스스로 믿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감시에 착각에 빠지게 돼서 결국 그 다음에는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그 감시에 당하고 있다는 이 규율에 이 사건을 스스로 내면화한다는 거죠. 길들여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그렇게 길들여진 죄수는 마치 저절로 감시에 길들여진 자동 기계처럼 바뀌게 된다.
뭐 이것이 갈래 나누기의 전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갈래 나누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다시 그 갈래들마다 한번 나누어 보기를 해보겠습니다. 나누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저는 마디짓기라고 이제 쓸 텐데요. 자, 나누면 더 잘게 나누어지면서 서로 하나의 갈래 안에 속한 것들이 서로 이어지게 됩니다. 마치 이 마디처럼 분절되면서 나뉘면서 이어지는 이런 효과를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일단 파놉티콘이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갈래를 가지고 한번 더 세부적으로 나눠 보겠습니다. 가장 큰 주제였죠. 자, 파놉티콘은 감시자가 한 명의 감시자이도 되고 여러 명이어도 되는데 중요한 거는 감시자 자신은 죄수들에게 보이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감시자가 모든 죄수들을 지켜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건축물을 말한다. 그 파놉티콘이 바로 모두 보기의 건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두 보기의 특징은 한 사람은 모두를 볼 수 있지만 죄수는 자기가 감시를 당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모르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봄의 비대칭성입니다. 쉽게 설명이 되겠네요. 실제로 이런 구조물이 가능하고 이렇게 지어진 건물이 있지만은 봄의 비대칭성이 실제로 주어지는지는 효과가 발휘될지는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해가지고 감시를 당하고 있는 죄수들은 결국 코끼리 울타리처럼 자기가 지속적으로 감시를 당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에 길들여지고 그것을 스스로 내면화해서 자동적으로 그런 감시에 길들여지는 자동기계가 되더라. 자, 그럼 이제 중요한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분석의 하이라이트는 따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가른 뒤에 자, 따져보죠. 언뜻 읽어보면 다 그럴듯해 보이고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하나 낱낱이 따져보는 태도로 다시 검토를 해보면 예상치 않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하나둘씩 이렇게 눈에 띄게 됩니다. 첫 번째는 파놉티콘 건물은 실제로 건축될 수 있는가? 근데 일단 그 사례, 실제로 건축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에는 어떤 형태로 바뀌어 있을까요? 오늘날에는 아마 CCTV가 파놉티콘 형태를 구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CCTV를 가지고 한다면은 나중에 AI가 등장하게 되면 아마 우리는 국민 전체를 AI가 감시할 수도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현대판 파놉티콘은 아무래도 CCTV 형태로 구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가 말씀드린 대로 AI 형태로 간다면은 어떤 그 우리 스마트폰에 이러한 감시 기능이 담긴 뭐 그런 칩이 심길 수 있을 테고요. 뭐 다양한 방식으로 아마 감시의 규율 사회가 강화되지 않을까. 우리 코로나 때 이런 감시당하는 그런 이제 자가 격리자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두 번째는 자, 이런 파놉티콘이 실제로 구현이 돼서 거기에 죄수가 수용이 됐을 때 실제로 그 죄수들을 모두 볼 수 있는가? 그러니까 모두 보기가 실현되는가? 이건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사람의 시야라는 것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앞쪽을 볼 수 있지만 뒤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두 보기는 실제로 불가능합니다. 물론 CCTV인 경우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CCTV도 한 사람이 또는 여러 사람이 그 내용을 전체를 볼 수는 없습니다. 모두 보기는 실제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AI 경우에도 선택지를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 보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심지어 죄수의 수가 늘어난다면 모두 보기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고 한 방 안에 죄수가 2명, 3명 겹친다면 결국 죄수에게 죄수가 가려져서 모두 보기는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모두 보기가 실제로 구현되느냐 이것은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우리가 따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과연 내면화가 될 것이냐 이 가장 큰 이제 문제죠. 어려운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자, 우리가 감시를 당한다고 해서 처음에는 고분고분 말을 듣겠지만은 좀 더 지나면 감시만 할 뿐 처벌이 없다면 그러면 감시를 당하는 사람들은 처벌이 없는 이상 감시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처벌도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면 내면화라는 것은 기대해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감시와 처벌 이 둘 사이에 엄격한 인과 관계가 성립될 때 내면화가 될 텐데 그것이 좀 불가능해 보이고요. 더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 본성상 저항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저항이란 말이 좀 어감이 이상할 수도 있는데요. 어떤 처벌을 감수하고도 자기가 하고 싶은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또 인간의 본성상 무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감시의 내면화는 자동 기계처럼 내면화할 것이라는 이 기대는 사람의 경우에는 좀 적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이런 독재 정권 하에서는 어느 정도 이러한 효과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그것은 제한적이고 오래되면 결국 독재 정권 자체가 국민의 저항에 의해서 무너지게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영원한 탄압이라든지 영원한 감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네 번째로는 이제 밝힘인데요. 밝힌다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강의에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어서 앞에서 물었던 3가지 물음이 있었습니다. 판옵티콘이 실제로 건축될 수 있는가? 모두 보기 효과가 실제로 발현되는가? 그리고 그것이 발현된다 손 치더라도 내면화가 실제로 일어나는가? 이 3가지 물음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여러분이 잘 가려내신 뒤에 왜 옳고 왜 그런지를 여러분이 밝혀내시면 4번째 밝힘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보다 흥미로운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주제 또한 우리 교재를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재에는 왜 왼쪽 얼굴 초상화가 많이 그려져 있는가라는 흥미로운 주제로 글이 쓰여 있습니다. 정확히 보면 초상화는 왜 왼쪽 얼굴이 많을까라는 그런 제목의 글인데요. 여러분들이 글을 먼저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한국의 초상화는 이따 보여드릴 거고요. 자, 먼저 이 본디글의 갈래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 본디글의 갈래는 제가 4갈래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갈래는 사람의 그림이나 사진 이런 것들을 보면 오른쪽 얼굴보다는 왼쪽 얼굴이 더 많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왼쪽 얼굴을 중심으로 해서 초상화가 사진이 그려지고 찍힌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글의 주제입니다. 왜 왼쪽 얼굴이 더 많이 그려지는 걸까요? 두 번째는 왼쪽 얼굴이 그려지는 이유가 나옵니다. 모델 입장에서 또는 화가 입장에서 모델과 화가는 왜 왼쪽 얼굴을 더 선호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문화 요인이 있습니다. 문화 요인은 왼손잡이를 배척하고 오른손잡이를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오른손잡이를 선호하는 것하고
왼쪽 그림이 왼쪽 얼굴이 많이 그려지는 것 사이에 무슨 필연적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이렇게 문화적 요인을 가지고 왜 왼쪽 얼굴이 더 많이 그려지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동서양의 화풍의 차이 또는 화법의 차이가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 4개의 갈래로 나누었습니다. 요 4개의 갈래 가운데 이제 또 더 잘게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한번 마디짓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마디짓기의 첫 번째 마디는 하나의 사례가 등장합니다. 한국 명인 초상대관이라는 그 책에 수록되어 있는 196개의 명인 초상화는 단지 6개만이 오른쪽 측면상이다. 오른쪽을 그린 초상화가 6개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한 96%는 왼쪽 측면상을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호주 멜버른 대학의 심리학자 마이클 니콜스가 1500장의 초상화를 검토해 봤더니 여성 68%, 남성 58%, 56%의 비율로 왼쪽 얼굴이 더 많이 그려졌더라. 이렇게 보니까 한국과 호주의 경우에 초상화는 분명히 왼쪽 얼굴이 더 많이 그려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이 사실이라고 봤을 때 이 사실에 대해서 왜 그러한지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두 번째 마디로 가겠습니다. 왼쪽 얼굴이 더 많이 그려진 까닭은 하고 나오면서 사람의 감정이나 인상이 왼쪽 얼굴에 더 잘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더라. 자,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감정이 풍부한 쪽을 그리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근데 왼쪽 얼굴이 오른쪽 얼굴보다 감정이 더 잘 드러나는 얼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간의 감정 표현은 우뇌가 관장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뇌가 관장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왼쪽 얼굴이 많이 그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좀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왜 왼쪽 얼굴이 더 많이 그려지는지 우뇌의 측면을 가지고 감정의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했군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모델과 화가 모두 왼쪽 얼굴을 더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인지는 좀 더 밝혀봐야겠습니다. 일단 글쓴이는 모델과 화가 모두 왼쪽 얼굴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왼쪽 얼굴을 더 많이 그린다는 겁니다. 모델은 왼쪽 얼굴을 더 많이 내보이려고 하고 화가는 왼쪽 얼굴을 더 많이 그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왼쪽 얼굴에 사람의 감정이 더 잘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 근거를 들어서 왼쪽 얼굴이 더 많이 그려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문화 요인을 꼽고 있는데요. 오른손 선호 문화가 있더라. 반대로 왼손을 배척하는 문화가 있더라. 오른손 선호가 왜 왼쪽 얼굴을 더 많이 그리게 됐을까요? 오른손으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왠지 왼쪽을 먼저 그리면 더 쉽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실제로 그려보시죠. 왼쪽 얼굴이 먼저 그려지는지. 네. 어쨌든 글쓴이는 오른손으로 그림을 그리면 왼쪽 얼굴을 자연스럽게 더 먼저 그리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디를 나누고 있는 거죠. 네. 다음에 네 번째로는 동양과 서양이 그 화풍이나 화법이 좀 달랐다고 합니다. 서양은 좀 과학적으로 또는 사실적으로 그리려고 했고 한국은 한국이라고 쓰지 않고 동양이라고 쓰고 있는데요. 동양은 어떤 형이상학적인 인품 이런 것들을 주로 중시해서 그리려고 했기 때문에
동양과 서양에서 동양은 좀 더 인품이 잘 드러나는 왼쪽 얼굴을 더 많이 그리고 서양은 얼굴을 사실적으로 그리려다 보니까 왼쪽과 오른쪽에 차이가 나긴 하지만은 그래도 동양만큼 차이가 나진 않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동서양의 비율의 차이를 좀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4개의 마디로 한번 나눠봤고요. 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올그름 따지기를 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6개가 우측 측면상이고 나머지는 왼쪽 측면상이라고 암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정면상도 있고 또 고개를 약간 수그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부정확하게 쓰는 것은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정확히 왼쪽 측면상, 오른쪽 측면상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왼쪽이 조금 많이 보인다는 걸까요? 많이 보인다는 게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왼쪽 얼굴이라는 것을 뜻매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약간만 가도 왼쪽 얼굴인 건지 아예 가야 왼쪽 얼굴인 것인지 제가 이제 애꾸는 왕을 그린 화가 이야기를 좀 잠깐 해드리려고 하는데 화가가 이제 그 애꾸는 왕의 초상화를 그리게 됐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 그린 화가가 초상화를 그린 뒤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 죽임을 당했냐면 애꾸눈을 사실 그대로 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화가는 그 사실을 알고 자 어떻게 그렸을까요? 애꾸눈을 지우고 대신 거기다가 멀쩡한 눈을 그려 넣습니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자, 이 세 번째 화가는 어떻게 그렸을까요? 네, 세 번째 화가는 측면상을 그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쪽 눈이 애꾸눈인지 모르지만 자, 오른쪽 눈이라고 합시다. 오른쪽 눈이 애꾸눈인 왕을 왼쪽 측면상을 그리면서 오른쪽 눈을 보이지 않게 그린 것이죠. 그래서 후한상을 받았습니다. 자, 어디까지가 왼쪽일까요? 이게 또 하나의 문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왼쪽 얼굴이라는 것이 어떻게 기준으로 정할 수 있는 건지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과연 사람의 그 이제 감정이 왼쪽 얼굴에 잘 드러나는 걸까요? 그것이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그것이 운해 때문에 그런 걸까요? 요거는 뇌과학자에게 한번 물어봐야 될 텐데 우리 글쓴이는 뇌과학자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뇌과학에서 말해주는 감정에 이제 드러나는 표현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시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아마 흥미로운 사실들을 많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감정이 왼쪽 얼굴에 드러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뇌의 작용 때문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많은 검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검증 없이 인과론적으로 이렇게 쓴다는 것은 조금은 무책임한 글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감정이라는 것이 과연 좌뇌, 우뇌 따로 떼어서 설명될 수 있는 걸까요? 우리 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을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모자이크 이론이라고도 하죠. 우리 뇌 안에 들어있는 모든 정보들을 동시에 불러와서 하나로 모자이크처럼 조각조각 불러낸 뒤에 조각 맞추기를 해서 어떤 특정한 형태, 패턴, 윤곽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면 그걸 우리가 금방 알아보게 되는 과정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뇌가 작동하는 법하고 감정의 이런 연결을 잘못 설명했다면은 그 부분은 분명히 바로잡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모델과 화가가 여기 연결되는데요. 모델은 왼쪽 얼굴에 감정이 잘 드러나니까
왼쪽 얼굴을 주로 보여주게 된다는 건데요. 모든 모델이 왼쪽 얼굴에 자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이건 개인적인 특성도 많이 있을 테고요. 또 화가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기가 그리고 싶어하는 그런 쪽에 더 영향을 이제 미치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자기의 어떤 그리고 싶어하는 세계관이 있는 것이죠. 그거에 맞춰서 그리는 것이지 모델 자체의 어떤 감정 표현 이거에만 치중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실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나 모델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거 아닐까요? 거기다가 화가들은 요즘은 시장에 좀 의존되어 있습니다. 팔리는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대로 올수록 왼쪽이냐 오른쪽이냐는 중요하지 않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로 그림을 그리는 동기는 화가의 어떤 감정에 대한 느낌이라기보다는 전반적인 이런 시장에 의해서 좌우되는 새로운 그림 이런 것들의 어떤 욕망 이런 것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른손 선호 문화 때문에 왼쪽 얼굴이 많이 그려진다는 이 주장도 자, 오른손 선호라는 것이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과연 구석기 신석기 시대에 그 알타미라 동굴 벽화를 그리고 하던 사람들이 오른손잡이였을까요? 왼손잡이였을까요? 등등 이런 것들도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오른손잡이 문화는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등등 해가지고 이 문화에 대한 영향력이 과연 그렇게 큰지 또 최근에 와서는 그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었을 텐데 현재도 그렇다고 보긴 좀 어렵지 않을까요? 시기의 구분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다음에 화풍이나 화법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동양과 서양은 어디까지 구분할 수 있는 건가요? 한국은 동양을 대표하나요? 이건 좀 문제가 있네요. 그럼 호주는 사실 아시아에 속하는데 호주의 그 그림은 서양화인가요? 한국 사람들 중에도 서양화를 많이 그리는 분들이 있지 않나요? 동서양의 화풍이라는 걸 뭘 의미하는 걸까요? 지역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시대마다 달라진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걸 하나하나 물은 뒤에 여러분이 그 이유를 밝히시면 밝힘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제가 보여드릴 것은 이제 과연 한국의 초상화들이 어떻게 측면상이라는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이제 같은 원효대사를 그렸지만 한쪽은 오른쪽, 한쪽은 왼쪽을 보여주고 있군요. 정면상도 있습니다. 자, 이건 왼쪽이지만 전체를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색칠까지 하고 상당히 잘 보시면 수염, 전 수염을 턱털이라고 합니다. 턱에 난 털. 턱털도 아주 세밀하게 그려놨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이제 그 김웅서의 그 얼굴을 보면 정면상인데 굉장히 위험 있는 그런 표현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를 내려보고 앞에 있는 사람을 범이 어떤 사냥감을 노려보듯이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이 화풍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걸까요? 멀리 있지만은 이것도 상당히 세밀하게 그려져 있고요. 제가 이렇게 쭉 네, 달마대서까지 이렇게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제가 올려드린 PPT를 내려보시면 이제 좀 더 자세한 그림들을 보실 수 있으니까요. 감상도 좀 해보시고 인터넷에서 한국의 초상화나 또는 중국, 일본 초상화들까지 살펴보시고 또 서양의 아주 유명한 초상화들도 살펴보시면은 좀 더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나눠드린 이런 이제 마디 나누기를 잘 살피셔가지고 이제 따지고 밝히는 일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부를 마치겠습니다.